그래서 1854년에 개항을 해요.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갈린 결정적인 이유예요. 우리는 병인양요 1866년, 그 다음 1871년 신미양요, 이 두 가지 프랑스가 개항해라 안 했어. 미국이 개항해라 안 했어. 세국 정책을 해. 그러니까 미국이 뭔지 프랑스이 뭔지 거의 몰랐던 거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세계는 누구만 세계라고 생각해? 청나라만 세계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보다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고 인구도 강하다는 걸 알아야지 지피지기문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걸 몰랐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1905년에 나라를 뺏긴 거죠. 근데 정말로 슬픈 건 우리가 몰랐던 사실조차도 우리 모르고 있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 시대에 그런 억울함을 당한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뭐 3만 달러 벌으면 뭐해?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나이 먹는 거라고. 시간만 가면 먹는 게 나이인데 뭐 내가 너보다 밥그릇을 먹어도 100그릇을 더 먹었다. 200그릇을 더 먹고 1000그릇을 더 먹으면 뭐해? 아무것도 아는 거 없이 나이만 먹어가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는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영원히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어차피 적이고 경쟁자라면은 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본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는 거 한번 봅시다. 자, 페리 제독부터 1853년에 페리 제독이라고 미 태평양 사령부 제독이 배 4척을 에도는 도쿄예요. 도쿄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일본 사람들이 흑선이라고 그래. 까만 철선이니까 배가 불났는 줄 알아서 처음에는. 일본 애들은 거기 나무배였는데 나무배에서 연기가 올라가면 불난 거 아니야. 근데 그 중기 4척이 막 연기가 올라가니까 저 배가 불났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석탄 떼어갖고 증기로 하는 거야. 그래갖고 페리 제독에 1200명 군사를 딱 데리고 니네들 개항해야 된다. 그러니 개항이 뭐냐. 우리하고 무역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에도 막부, 쇼군이라고 그러죠. 대장군. 일본은 260개의 다이묘, 영주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쭉 통일한 도쿠가 이에야스가 1600년에 통일을 해요. 그래갖고 쇼군, 대장군이야. 그 위에 천황이 있었어, 천황. 천황은 꼭두 각시야. 지금 일본 천황도 꼭두 각시고 정치는 누가 해요? 똑같은 거예요. 어쨌거나 이 막부한테 가니까 이거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페리 제독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년에 오면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 처음에는 막 안 하니까 대포를 그냥 폭탄을 막 쏴갖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1853년에. 그런데 일본은 탁월한 선택을 해요. 개항을 해요. 그래갖고 치외 법권,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개항한 데서 잘못을 저지르면 일본 사람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하고 관세를 매길 수 없는 불평등 조약을 일본이 그걸 감수하고 미일 조약에 체결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 사람들은 그 전에 1543년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왔다 가고 그 다음에 윌리엄 스미스라고 1600년에 영국 사람이 왔다 가고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다가 항을 계속해갖고 네덜란드 사람들, 그러니까 1500년, 1600년, 1700년, 1800년 거의 한 300년 동안 외국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 영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도 있고 스페인이라는 나라도 있고 이쪽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갖고 우리가 살려면은 개항을 해야 된다. 그래서 1854년에 개항을 해요.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갈린 결정적인 이유예요. 우리는 병인양요 1866년, 그 다음 1871년 신미양요, 이 두 가지 프랑스가 개항해라 안 했어. 미국이 개항해라 안 했어. 세국 정책을 해. 그러니까 미국이 뭔지 프랑스이 뭔지 거의 몰랐던 거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세계는 누구만 세계라고 생각해? 청나라만 세계라고 생각해.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 인구가 요 1850년대 우리가 900만이었는데 일본은 몇 명이었냐면 3천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모르는 거지.
일본은 우리 밑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나라예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1조 6천억 달러인데 일본이 5조 4천억 달러야. 경제 규모도 우리보다 지금 몇 배가 커? 3배가 커, 3배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하면은 언제든지 밟을 수 있다고 생각, 안 밟혀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안 밟히고 우리보다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고 인구도 강하다라는 걸 알아야지 지피지기문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적을 몰랐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1905년에 나라를 뺏긴 거죠. 그 당시 조선은 두 차례 개항의 기회가 왔어요. 1868년 통상을 요구를 했죠. 그런데 독일 사람이 흥선대원군 아버지를 도굴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 묘를 도굴해 가는 놈들이니까 생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저 애비도 모르고 특히 우리 천주교로 임금도 없고 애비도 없다고 그랬어. 일본 천주교도 박해를 했지만 조선 천주교도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을 최고로 안 삼고 우리를 최고로 삼는 게 누구야? 하느님이 최고고 왕은 그 다음이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를 그렇게 박해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하고 막 엉겨갖고 흥선대원군이 철저하게 쇄국을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 그 다음에 미국하고 북한, 여기에 껴있어요, 지금. 우리 지금 껴있는 거 아시죠? 네. 트럼프가 지금 한국에 와갖고 경제인들 다 부른다는 거야. 화웨이, 반도체, 휴대폰 이거 하는 그 회사에 수출하지 말아라. 이거 아마 얘기를 하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수출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자, 요건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앞부분을 못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미국은 경제 규모가 20조 달러야. 일본은 5조 4천억 달러로 했죠? 중국은 그럼 경제 규모가 얼마냐? 12조 달러야.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하고 손잡아야 돼? 그렇죠. 1800년도에 이걸 몰랐던 거야. 이 미국이 얼마나 힘이 센지, 영국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일본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고 딱 맞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결국은 정세에 대해서 깜깜했던 조선은 결국은 명성황후가 시해를 1895년에 당하고 1907년에 고종이 폐위가 되고 결국은 1910년에 병합이 되죠. 뺏기는 거예요, 나라를.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정한론이라는 걸 펼쳐요. 메이지 유신의 설계자. 메이지라는 것은 일본 천황의 연호야. 그러니까 메이지라는 시대가 천황으로부터 시작돼갖고 1868년에. 그런데 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조선을 발판으로 조선 사람들을 인질로 삼고 조선의 공납을 받아서 만주, 그 다음 리순이라고 압록강 이렇게 했다가 보면 지도에 또 하나 딱 나오는 데가 있잖아. 거기가 리순이야. 거기도 먹고 만주도 먹고 그걸로 중국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한론을 펼쳐요.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몇 살에 계획을 하느냐면 26살에 계획을 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은 미국이 찾아올 것까지 다 알았던 거야. 전 세계 돌아가는 걸 다 알았던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우리가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교역을 해갖고 많이 뺏기거든요. 이 일본이 화산지대가 많았고 은이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그냥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에 일본에 은 뺏어가려고 혈안이 돼갖고 계속 조약을 맺어가면서 뺏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대국한테 뺏긴 이 재산을 되찾으려면은 누구를 발판으로 삼는다? 조선을 발판으로 삼는다. 그래갖고 대동아 공영.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이 요시다 쇼인의 제자가 한 50에서 한 100명 정도가 있는데 이또 히로부미가 여기 거의 첫 제자야. 스승님, 메이지 헌법을 제정하고 조선을 침략하니까 초대 총리죠. 1대 총리야, 이 사람이. 1905년에는 통감부가 들어오는데 1대 통감이야. 이 또 히로부미가. 그러니까 이 스승이 29에 죽어요. 29에 죽는데 이 제자들이 이 스승의 뜻을 그대로 해서 조선을 먹었던 거야. 그런데 아베가 재개국을 2013년으로 알고 있는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해. 야스쿠니 신사. 이 일본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모시는데 이 신사, 일본은 신이 800만 명이야. 하다못해 참치를 잡을 때도 참치 신한테 참치 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일본은 근데 인구가 1억 2,700만인데 종교인은 2억 1천만 명이야. 그러니까 절에도 나가고 신사 참배도 나가고 교회도 나가고 신사 참배도 나가는 거야. 근데 이 신사 1호가 누구냐? 요시다 쇼인이에요. 그래갖고 신사 참배 가갖고 뭐라 그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면서 쇼인 선생의 뜻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그런 거야. 그럼 쇼인 선생의 뜻을 충실히 이어가겠다라는 것은 이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에요. 무슨 얘기야? 조선을 발판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또 중국, 만주 먹을 수 있으면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베가 4번째 총리를 하고 있잖아. 가장 오랫동안 총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는데도 3번 총리가 됐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내면에 언젠간 조선을 먹어야 되겠다. 한국을 먹어야 되겠다. 이게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한다고 그럴 때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이야, 일본. 일본이 가장 싫어하겠지. 우리가 더 강해질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든지 해방을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계가 돌아가는 판국이라는 거야. 송하천숙이라는 것에서 50에서 100명의 제자들 요시다 쇼인이 3년 동안 가르쳐요. 이걸 26살에 생각을 했다가 참. 그래서 요시다 쇼인의 제자를 보면 이토 히로부미 내각 총리, 야마카타 아리토모 3대 내각 총리, 그다음에 시나가와 야지로 일본 대신, 하여튼 대동아 공영권, 대동아라는 게 뭐냐면은 일본이 한국, 리순, 대만, 만주, 중국을 하나로 묶는다. 일본이 통일을 한다. 그게 대동아 공영권이에요. 그러니까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되는데 이 사람 1866년에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죽으면서 아, 내가 요렇게 제자들이 그걸 순서대로 차곡차곡 밟아. 그래갖고 딱 45년 만에 조선을 먹는 거예요. 45년 만에.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 거. 그때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됐는데 강화도 조약을 해요. 일본하고 조선. 여기 아주 웃긴 조약이 있어. 조선국은 자주국가로서 일본국가 동등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니까 자주 독립국이니까 우리가 먹어도 청나라가 간섭을 못하게 하겠다. 이 얘기야. 그 얘기야, 이게. 좋은 말이 아니고. 그리고 조선은 부산에 2곳을 개항, 인천과 원산 개항을 하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일본국은 항해자가 자유로의 해안을 침략.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안을 다 침략을 한 거야.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선 침략할 때 어디다가 암초가 있는지 이런 걸 다 해안 지도를 다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20년 후 명성황후 죽이고 취해복권으로 이제 취해복권 이걸 했으니까 명성황후 20명이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일본으로 끌고 왔어. 취해복권이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 재판을 못하니까. 그래갖고 증거 불충분으로 전원 무죄 판결 다 빠져나갔어. 명성황후를 죽인 자객들이 다 빠져나가요. 이모군란,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별기군이라고 일본 군관이 와서 80명을 훈련을 시켜줘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월급도 잘 주고 대우도 잘해주는데 부식 군대는 1년 동안 월급을 안 줘. 1년 12달 월급을 쌀을 주는데 거기다가 모래도 넣고 흙도 넣어갖고 보내줘.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부식 군대가 이 별기군, 일본 조교를 죽여버려요. 이게 이모군란이야. 근데 이게 일본 애들이 청나라도 들어오고 조선도 들어와갖고 다 정리를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재물포 조약을 맺어요. 조선 측에 5만 원 배상해라 이거야. 니네들이 우리 죽였으니까. 이게 이제 고종을 묶는 결정적인 이제 일이 되죠. 조선 정부의 공식 사과를 위한 수신사 파견. 1965년 한일 협정할 때 일본은 아직도 한반도 식민지 한 거 아직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사과 한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배상 다 받아냈지. 주모자 처벌했지. 일본 신사 합사한 사람들, 전쟁 주모자들 우리 처벌 하나도 못했잖아. 근데 얘네들은 1882년에 벌써 이걸 다 알았던 거야, 이런 것들을. 그게 우리가 얼마나 몰랐던 거야. 근데 정말로 슬픈 건 우리가 몰랐던 사실조차도 우리 모르고 있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 시대에 그런 억울함을 당한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뭐 3만 달러 벌으면 뭐해? 내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나이 먹는 거라고. 시간만 가면 먹는 게 나이인데 뭐 내가 너보다 밥그릇을 먹어도 100그릇을 더 먹었다. 200그릇을 더 먹고 1000그릇을 더 먹으면 뭐해? 아무것도 아는 거 없이 나이만 먹어가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 1895년 청일 전쟁을 해요.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이때 고종은 이 고종의 그 발자취를 보면 선조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고종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느냐 하면은 선조는 명나라한테 도움을 청했잖아요. 고종은 청나라한테 나 좀 살려줘라. 아무래도 동학군이 이 한양까지 밀고 올라올 것 같다. 그래서 3,000명인가 4,000명을 청나라에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동 개입하게 돼 있는 조약을 해놨어. 이미 강화도 조약, 제물포 조약으로 해서. 그래갖고 일본은 7,000명이 8,000명이 들어와갖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냐 하면 아산만 앞바다에서 전쟁을 해요. 거기서부터 전쟁을 시작해갖고 맨 마지막 압록강에서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청나라가 일본한테 질 거라고는 전 세계 사람 어느 누구도 몰랐어. 당시 청나라는 어마어마한 대국이잖아요. 일본은 자기네들끼리 그냥 250년 동안 전쟁도 없이 조용히 살아갖고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어. 배도 훨씬 청나라가 컸어. 뭐 8,000톤급 이런 전함이 있었으니까 일본은 4,000톤급 반쪽짜리 타갖고 압록강 앞에서 붙었어. 어쨌든 배도 훨씬 일본이 적었어. 근데 청나라는 누가 있었느냐면 서태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일본은 요시다 쇼인하고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있었으면 청나라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서태후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섭정을 했었어요. 이 서태후 저녁 한 끼가 청나라 백성 1년치 밥을 한 끼에 다 먹었대. 128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올렸대.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게 막 비리가 그냥 썩고 부패해갖고 청나라가 군대가 딱 일본하고 부닥쳤는데 포를 쐈는데 포가 날아갔는데 안 터져. 또 터졌는데 보니까 그 안에 석탄도 들어있고 콩알도 들어있고 연습탄을 쓴 거야. 실탄은 다 자기네들끼리 해먹고 서태후한테 다 공납하고 서태후가 다 빼먹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이 많은데 하여튼 이 서태후가 자기 아들도 그냥 거의 죽이다시피 한 거예요. 아들도 죽이고 며느리도 죽이고 다 죽이고 자기가 40년 동안 해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서태후가 뭐라 그랬을 죽었냐면 나 이후로는 다시는 여자가 정치하지 못하게 하라고. 서태후가 그랬어요. 그래서 진 거예요. 그러면서 청일전쟁에 지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해요. 여기 시모노세키라고 밑쪽에 일본 거기 가갖고 이제 청일전쟁에서 지면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우리가 포기하겠다. 그래서 어디로 넘기느냐 하면은 일본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게 청일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1904년에서 1905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요.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워갖고 일본이 이길 거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때는 세계 최강국이고 세계에서 땅이 제일 넓은 나라예요. 그런데 발트 함대가 저기 유럽에서부터 돌아갔고 이렇게 지중해 인도양 그래갖고 여기 오니까 다 지친 거야. 그래갖고 발트 함대 일본하고 붙였는데 전쟁 한 번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인천 앞바다에서 또 전쟁하고 그 다음에 압록강에서 전쟁을 하고. 이게 청일전쟁은 전쟁도 아니에요. 그거는 전쟁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청나라가 깨진 거고, 러일 전쟁은 제대로 붙었어. 한 30만 명, 50만 명 큰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거의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근데 이 러일 전쟁은 러시아가 만주하고 조선을 먹느냐, 청나라는 이제 끝났으니까. 청나라는 아편 전쟁 때문에도 끝났고, 이게 영국 사람들이요 중국에다가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그런데 아니 자기네들 양모를 갖다가 팔으려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뭐 목화 그걸로 면으로 옷도 거기다 더 비단까지 있으니까 그 무거운 양목을 살라고 그래. 안 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인도에다가 얘기해갖고 아편을 중국으로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아편을 온 국민이 먹으니까 딱 막으니까 니네들 이거 막어? 우리 무역 서로 자유무역하기로 했는데, 그래갖고 일으킨 전쟁이 아편 전쟁이 1840년에. 그런데 이게 청나라가 그때도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건 영국 정규군하고 싸운 것도 아니야. 무역 보호선을 보호하는 상선들이 전쟁을 했는데 중국하고 싸우는데 얘네들 포가 1km 나가면은 중국 포는 500m밖에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 이게 싸움이 돼요? 1km 나가는 거하고 500m,
맨날 쏴봤자 1km 떨어진 데서 뒤집다 쏴대니까 이게 전쟁이 아니지. 아편 전쟁 1차, 2차 져갖고 홍콩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나라하고 조선만 몰랐던 거야. 누가 알았느냐면 일본은 세계 돌아가는 걸 알았어. 일본이 에도가 1850년, 1860년대 도쿄가 인구가 얼마였느냐? 100만 명이었어. 100만 명. 그때 한성이 인구가 얼마였냐? 20만 명이었어. 한양이 20만 명. 이 100만 명의 인구가 모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거예요. 사무라이들은 세계 지도가 자기 밥상에 다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어. 그리고 벽에 세계 지도가 다 붙어 있었어. 1850년도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 지도가 없었어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어. 그 세계 지도 갖고 있었던 사람도 극히 드물었고. 어쨌거나 이 을사늑약에 고조원 사인을 안 해요. 5명. 그래서 을사오적이라고 그러잖아. 이 사람들이 사인을 해갖고 1905년에 이미 외교권을 박탈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805년에 외교권이 없어. 외교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조약을 맺으려고 그러면 누가 가서 맺어? 일본 애들이 가서 외교권을 뺏어갔으니까 1905년부터 나라는 끝난 거예요. 1910년에 그냥 병합을 해버린 거지. 일본 기가 서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가 있는 게 아니고. 한일 합방되면서 참 기가 막히죠. 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뭐 소설의 주인공이 되면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면서 유명해졌는데, 그런데 일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카모토 료마예요. 1835년에 태어났어. 내가 알기로는 서태후도 1834년인가 태어났어. 이 친구는 32살에 죽어요. 아까 요시다 쇼는 29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서태후는 73살인가 4살에 죽어. 40년 동안 그걸 해먹었는데 이 두 젊은이는 나라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빨리 죽죠. 어쨌거나 페리 제독에 배가 왔을 때 해안 경비병으로 근무를 해요. 그걸 보고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아요. 야, 우리 일본이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갖고 서양 문물과 세계 정서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1865년에 5월 고베 훈련소가 해산됨에 따라서 나가사키는 항상 네덜란드 무역선이 있었던 섬이에요. 가메야마에 무역 회사를 세워. 왜냐하면 이젠 장사를 해야 된다. 장사를 해야지 우리가 먹고 산다. 이게 미쯔비치의 전신이 돼요. 그래갖고 미쯔비치라는 회사가 이걸 이어받아갖고 우리나라 조선 침략할 때도 엄청나게 우리 거 징용으로 끌려가갖고 군수공장에서 해먹고 그런 회사가 바로 이 사카모토 료마가 만드는 게 전신이 되죠. 사카모토 료마의 가장 유명한 건 사초동맹이라 사스마하고 조스번. 맨 밑에 있는 섬 2개가 얘네들이 원수같이 싸우는 거야. 그런데 260개의 다이모가 있었다고 그랬죠. 260개의 번이 있었어. 번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영주들 260명이 일본을 260개 나눠 가져서 다스리고 있었어. 근데 이 사스마하고 이 조스번, 이 두 개 원수처럼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카모토 료마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싸워서는 지금 이 외세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쪽에 가서 화해시키고 저쪽에 가서 화해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손을 잡게 해요. 그래갖고 거기 있는 모든 다이묘들을 설득을 해요. 이제 우리나라가 살 길은 천황을 딱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우리 모두가 밑에 가갖고 하나가 돼야만이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설득을 해요. 이 사람이. 그리고 1867년에 그 메이지 유신 시대를 못 보고 죽어. 자객이 죽여. 얘네들은 하여튼 칼의 나라야. 칼의 나라. 싸움의 나라야. 우리는 선비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 선비가 이겨요? 칼 쓰는 사람이 이겨요? 칼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를 먹힌 거죠. 덴노는 천황이고 막부는 쇼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황 밑으로 모여야 된다. 이걸 설득을 다 해갖고 메이지 유신을 열은 사람이죠. 예. 이 사스마 번하고 조스번하고 그냥 죽어라고 싸우는 거야. 싸우는데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설득을 해갖고 서로 협력을 하게 하고 쪼군, 도쿠가 이에야스 집안 15대, 16대까지 내려간 집안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천황을 딱 세워갖고 온 나라를 하나로 묶죠. 이게 바로 사초 동맹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스본, 사스마본인데 여기에 총리가 10명이 나와.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백제한테 영향을 받은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거야. 해군을 또 창설을 해갖고 군인이 있어야 된다고 해군을 창설하고 32살밖에 안 된 친구가 이런 일을 해낸 거예요. 요시다 쇼인도 사무라이, 사카모토 로마도 사무라이야. 일본은 천황, 쇼군, 다이묘, 사무라이, 그러고 난 다음에 농업, 상업, 상공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완전 천민. 요런 건데 사무라이가 일본을 지배한 지배 세력이에요. 근데 이 요시다 쇼인이나 사카모토 료마나 하급 사무라이였어. 그런데 여행을 다니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다 본 거야. 여행을 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행을 좀 다니려는 거예요. 여행을 다녀야 돼. 그래야지 세상 돌아가는 걸 알죠. 그냥 큰 집에만 있어갖고 그냥 나는 그냥 나중에 쓸 거야. 그래갖고 그냥 90살까지 있지 말고 멕시코도 가보고 이스라엘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저는 우리 직원들 4년 전에 진짜로 유럽 성지순례 1억 들여서 데려갔다 왔어요. 2년 전에는 호주, 뉴질랜드 1억 들여서 여행 갔다 왔어요. 올해는 1억 들여서 미국 LA에서부터 워싱턴, 뉴욕,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갔다가 토론토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요. 2년 후에는 또 1억 들여서 페루, 마추픽추 갔다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뿌리치빠라고 브라질에 환경 도시가 있어요. 거기 우리 직원들 데려가. 나는 우리 직원들 나중에 잘해줄 생각이 없어요.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줘야지. 나중에 어딨어, 나중에. 제가 이제까지 한 100개 나라 정도를 다녀봤어요. 100개 나라. 미국은 미국 사람들은 LA에 있는 사람들 뉴욕에 거의 안 가봐요. 뉴욕에 있는 사람 LA 안 가봐요. 거의. 근데 나는 LA도 많이 가보고, 뉴욕도 많이 가보고, 시카고도 가보고, 저 텍사스도 가보고, 플로리다, 안 가본 데가 어딨어. 내 강의의 대부분은 내가 눈으로 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눈으로 확인한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녀보니까 어제도 내가 서울 가서 참 지금 기가 막힌 1000번 지금 5분 후에 도착 예정. 이게 그냥 버스 타는데 그냥 아무 데나 다 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없어요. 기가 막힌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 망할 거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국처럼 도로 잘 돼 있는 데 없고 한국처럼 철도 잘 돼, 일본이 더 잘 돼 있지만 지하철은요 유럽에 가면 더러워서 앉을 수가 없어. 내가 뉴욕에서도 지하철을 타봤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그건 거의 호텔이야, 호텔 지하철이. 한번 저 로마에 갔는데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물이 새갖고 비가 오는데 우린 좀만 새면 난리 그 인터넷에 난리 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은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나라야. 어쨌든 하여튼 요시다 쇼인이나 사카모토 로마나 다 특징이 있어요.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닌 거지. 그리고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이 되면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100명씩 다 사절단을 보내요. 배워오게 해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를 다시 재건한 거죠. 사카모토 로마가 한 게 대정봉환, 쇼군을 없애버리고 천황, 덴노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끌어가자. 그 다음에 상하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만들자. 그러니까 1867년에 이거를 해요. 인재등용과 관제를 바꿔야 된다. 지금은 갖고는 안 된다. 각 영주 번으로 있으면 안 된다. 현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중앙에서 임명을 해야 된다. 각자 잘난 놈들끼리 칼싸움 해갖고 잘난 놈이 이기고 이러는 거 안 된다. 천황이 다 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조약 다른 나라하고 다 맺고 외교 관계를 수립해야 된다. 법전, 헌법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만든 나라가 일본이에요. 이때는 헌법을 벌써 만들죠. 해군을 만들어야 된다. 어진병, 천황 지키는 병, 폐제. 이게 뭐냐면은 일본이 금하고 은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른 나라 화폐하고 수준을 맞춰야 된다. 뺏기지 않으려면. 그래서 화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일본이 엔화가 지금 기축통화잖아요. 여러분들. 달러, 엔화, 그 다음에 유로화가 기축통화예요. 기축통화라는 건 뭐냐면은 세계 어디든 통용되는 돈이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돈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찍어내면 돈이 되는 거야.
일본은 지금 20년 동안 성장 없는 20년을 보내면서 돈 찍어내갖고 일본 지금까지 유지해온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경제 오르니까 우리도 돈 찍어갖고 막 받아줘야지 찍어내지. 받아줘야지. 그러니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예. 메이지 유신 시대를 좀 보면은 하급 사무라이 메이지 시대를 열어 아까 말한 사람들이 다 하급 사무라이야. 중앙 집권적 지배 구조를 구축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잘난 놈들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신분제 폐지하고. 그러니까 쇼군도 없고 다이묘도 없고 사무라이도 없고 농업, 상업, 공업 이거 다 똑같은 신분으로 만들어버려. 천민도 없고. 그게 1868년에 이걸 한 거야. 1868년에. 우리는 이 1868년에는 뭐 했냐?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순조가 한 30 몇 살까지 살고 헌종이 16살인가 18살 살고 그 다음에 강화도 도령 철종이 33, 4살까지 살고 고종이 14살인가가 왕이 돼요. 그러니 이게 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중간에 뭐 죽고 뭐 100년 동안 그러고 헤매는 동안 이 나라는 천황을 딱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계급을 다 없애고 통일을 이루어갖고 개혁을 하자 그랬던 거죠. 징병제. 모든 사람이 군인이 될 수 있었어. 옛날에는 사무라이만 군인이었어. 칼을 찰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칼을 찰 수 있어? 사무라이만 두 자루에 칼을 찰 수 있었어. 일반 천민들은 차지도 못했어요. 근데 누구나 다 징병제, 그 다음에 사무라이 계급 폐지하고 세금제도 개혁하고 교육제도 개혁하고 철도 개설하고 1870년에 철도를 개설을 해요. 얼마나 우리가 뒤처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갖고 메이지 유신 이게 철도, 상선, 무역 이게 대표적인 그림이야. 이거 보면은 아까 말했죠. 덴노, 천황 남겨두고 쇼군 없애지. 대다이묘, 그 다음에 소다이묘, 상급무사, 하급무사, 농공상일, 불악, 천민 요 모든 계급을 딱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딱 하나로 만들어갖고 계급제를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 경쟁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 패번, 그러니까 각 번, 아까 사스마 번, 조스 번 그랬죠? 이 번을 싹 다 없애버리고 현을 다 만들어 놓고 천황이 다 우리로 말하는 현감들을 다 파견해갖고 통치 중앙 집권을 딱 만들으니까 얼마나 파워가 있어요. 3부 44면. 그래서 신분제하고 자본주의하고 안 맞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해야지 자본주의가 먹혀 들어가지. 우리나라는 마지막 양반들이 삼정이라고 그러고 전정, 논 공사해갖고 전정, 그 다음에 군인 나가는 거 대신 군정, 그 다음에 환곡이라고 이 3세금 제도 때문에 마지막에 보통 평민들이요 40% 내지 50%를 세금을 내. 환곡은 뭐냐면은 막 먹어. 가을에 이제 막 먹어. 그러면 쌀이 언제 떨어지냐면은 2월 내지 3월이면 쌀이 떨어져. 보리는 5월에 피는데. 그러니까 요 보릿고개를 넘겨야만이 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세금으로 걷어들인 거를 그 굶을 때 빌려주는 거야. 몇 퍼센트 이자, 10% 이자, 어떤 못된 데는 20% 이자, 더 못된 데는 30% 이자씩 해갖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뺏기는 거야. 근데 일본은 세금 제도를 어떻게 개혁하느냐 하면 3% 내지 4%밖에 안 내게 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그 3천만 명이 그냥 먹고 살게끔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라를. 무사만이 갖고 있던 군사적 임무 이게 없어져요. 국민 개병제, 온 국민한테 다 열어놓은 거죠. 20세 이상 모든 남자는 3년간 현역 복무, 4년간 보충형에 남는 제도. 이러니 일본이 이 청일전쟁 해갖고도 이길 수 있고 러일전쟁 해갖고도 이길 수 있고 우리나라도 막 몇만 명 파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차 세계대전 끝날 때는 일본 군이 몇 명, 600만 명, 700만 명을 전 나라에 다 파견하는 거 군인들을. 그 군인들이 전쟁 끝나고 다 들어와갖고 실업자가 된 거예요. 1945년. 그래갖고 맨 길거리 거지 천지였어. 거지 천지였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 거기에 전부 다 군수 공장이 돼갖고 자동차, 포, 옷 모든 거를 만들어갖고 다 해는 바람에 그 600만 명, 700만 명 6.25 전쟁 난 바람에 직업을 하루아침에 다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누구를 밟아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야? 한반도를 밟아야지 일어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1985년 플라자 합의라고 일본이 너무너무 경제 발전이 해갖고 막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니네도 환율 조정해야 된다. 그래갖고 20년 동안 0%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 하도 성장을 안 하니까
일본 애들끼리 한 말이 있어요. 저거 남북한 전쟁 한번 더 해야 돼. 우리가 살아난다. 전쟁하면 그 물자 다 얻다 대줄 수 있으니까 한반도에 다 대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 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일본이야. 이제 좀 이해가 좀 되시죠? 네. 내가 왜 목총을 터트려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예. 폐도령이라는 게 뭐냐면 칼 차는 걸 금지시키는 거야. 이제 칼은 다 없고 총으로 다 바뀐 거죠. 1910년에 일본이 10년에서부터 19년까지요. 학교 선생님이 칼을 차고 수업을 했어. 그리고 우리를 뭘로 본 거야? 칼을 차고 수업을 했으니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졸로 본 거 맞아요. 말 잘했네. 예. 세금 제도를 개혁을 하죠. 농민들 덕분에 근대적 재정제도가 확립이 돼. 지조 3%, 지가 1%, 촌비 급락. 하지만 불만이 높아지니까 또 떨어뜨려줘. 2.5%, 0.5%로. 근데 우리는 막 20%, 30%, 뭐 전정, 분정, 한곡 막 이렇게 빼앗아서 나중에 내가 언젠가 강의 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절근가를 한번 읽어준 적이 있어요. 절근가가 뭐냐면은 아니 60 먹은 시아버지한테도 세금이 나오고 1살 먹은 이게 아들한테도 세금이 나오고 사내놈이라는 사내놈은 다 세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살겠어 갖고 이 남편이 자기 남근을 자른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는다고. 그 여인이 그 남근을 들고 관아에 가갖고 서글피 우는 그걸 보고 지은 노래가 절근가예요. 또 양반들은 세금을 안 냈어요. 조선시대에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1872년에 근대식 학교를 설립해 소학교 6학년, 중학교 6학년, 대학교 4학년. 그런데 이때는 한 50% 정도만 소학교를 다녔는데 1890년, 1900년 들으면서 100% 다 소학교를 다녀.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교육을 받는 거야. 왜? 신분제도가 깨졌잖아. 신분제도가 깨졌으니까 누구나 다 교육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학교 제도를 만들어갖고 다 공부를 시킨 거야. 근데 우리 일제시대 때 공부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일제시대 때 공부 못했어요? 교육 혜택이라는 걸 못 받았어.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서 양반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면 일본으로 다 유학 갔어요.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 돌아와갖고 일본식 공부를 받고 이 나라를 다시 또 통치한 거야. 1945년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일본을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국민들이 그 사실을 몰라. 그게 내가 제일 답답한 거야. 그 일본 소나기에서 우리가 지금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예. 그래서 부국강병 식상흥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하고 독일에서 다 들여와갖고 산업을 흥하게 해야지 우리가 산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본은 공장에서 기계를 만들어내고 총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기차를 만들어내고 배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청나라를 까부수고 러시아 까부수고 두 나라 까부수는 바람에 조선을 1905년에 먹은 거죠. 1872년에 이미 기차가 동경 요코하마 기차가 됐고 교토 오사카 기차가 있었고 고베 오사카가 기차가 있었어. 그러니까 신칸센이라고 일본이 기차가 그렇게 잘 돼 있는 게 역사가 벌써 150년이 넘잖아요. 역사가. 우리나라도 일본이 제일 먼저 들어와갖고 부산하고 광주 철도, 군산 철도 놓아갖고 못 뺏어간 거예요. 쌀 뺏어간 거예요. 쌀. 전라도 쌀 뺏어간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일제 36년 식민지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뺏겼는지 그걸 지금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어. 하여튼 금을 어마어마하게 뺏어갔어. 금, 우라늄, 석탄, 무연탄. 아휴, 정말 그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나쁜지 몰라. 왜냐하면 역사 왜곡을 하거든. 얘네들은 임나 일본설이라고 가야시대, 삼국시대, 4세기경에 자기네들이 한반도의 그 남쪽 반 이상을 자기네들이 통치했고 자기네 땅이라는 거야. 우리 땅 찾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 올해부터 전 일본 초등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육을 받아요. 올해부터. 그럼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는 애들이니까 독도는 우리 땅인데 어떤 놈들이 뺏어간 거야? 한국 놈들이 뺏어간 거야. 그래서 이 역사 왜곡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 역사를 바로잡자라는 게 그래서 역사를 바로잡고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몬 시대라고
원래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어 있었어요. 3만 년 전에는. 그래갖고 이 동해 바다가 호수였어, 호수. 그런데 해빙기가 오면서부터 북극, 남극, 빙하가 녹으면서 물이 차면서 우리가 일본하고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쪽에서 다 넘어간 거지. 일본으로. 우리 쪽에서 다 넘어가갖고 그때부터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계속. 그리고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왜 그러면 그렇게 땅도 우리나라보다 2배 큰데 끝도 없이 한반도, 만주, 리순, 그 다음에 중국 대륙을 탐내느냐? 1년에 지진이 5,000번 일어나요. 그것도 6.0, 지난번에 포항이 난 게 5.9야. 난리가 났죠? 근데 얘네들은 6.0 이하는 아예 치지도 않아. 지진으로. 태풍이란 태풍은 다 오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일어나면은 2011년 3월 11일 날 동일본 지진이 일어났을 때 16,000명이 죽잖아요. 그래갖고 원자력 발전소 터져갖고 지금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동경에 박사학위 논문 하고 있었대.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나고 나왔대. 애를 갖고 있었는데 지진이 어느 정도 정리돼갖고 칼라 그러니까 지도 교수가 오지 말라고. 내가 한국에 가서 봐주겠다고. 그럼 한국에 가서 봐주고 갔다는 거야. 그만큼 자기 나라에 대해서 불안한 거야.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 땅을 이걸 먹고 얘네들을 인질로 잡고 얘네들을 노예로 잡아갖고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찾아오는 분들을 내가 뭐라고 해놨냐 오피니언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아무나 못 와요. 깨어있지 않으면 못 와. 깨어있는 사람이 여기 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나가갖고 이거를 이런 대화를 신부님 어떻게 이기수 신부라고 내 동창이 장애자들 시설을 10년 동안 운영을 해갖고 배우러 유럽을 갔는데 오스트리아 대사하고 어디 한번 보러 갔는데 할머니들이 한 6명, 8명이 2시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물어봤대, 대사한테. 저 할머니도 2시간 동안 저 앉아서 커피 놓고 뭐하네? 이렇게 무슨 얘기 하는 거냐 그러니까 철학 가지고도 얘기도 하고 문학 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노래 가지고 음악 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우리는 뭐해? 이명박이 그 개 뭐야 그거 하지만 뭐 저기 뭐 촛불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지. 지금 아베하고 문재인 대통령 왜 안 만났을까? 그런 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3만 달러가 넘었으면 3만 달러 넘었으니까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해?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그 수준이 넘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야. 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돼. 공부는 뭐 내 정필리포 생태마을 매일 미사만 들어와도 내가 시대 돌아가는 거 뭐 다 얘기해 주니까 그것만 봐도 그것도 안 보고 무슨 뭐 텔레비전에 어떤 가난한 여자가 어떤 재벌의 아들을 사랑했는데 그 재벌 엄마가 와갖고 여자한테 돈을 이거면 되겠냐 돈을 뿌려갖고 그 아들이 힘을 싸들고 나와갖고 다 돌다 마지막 회는 며느리 배가 불러갖고 이렇게 오면은 그리고 웃고 끝나는 거. 그걸 맨날 뭐하러 봐. 뻔한 얘기인데 그걸 맨날 봐 그거를. 조금 더 재미있고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자꾸 접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경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 거기 한 400명 수용 계획을 좀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와갖고 이야기들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아주 진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이런 식으로 수업 들었어 봐. 얼마나 지금 눈이 초롱초롱한지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정말 초집중해서 들으시네, 아주. 감사합니다. 광복 80년,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지만 그날을 맞기까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페리 제독이 흑선을 타고 일본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보다 배움이 먼저였습니다. 문을 열었고 배웠고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지도를 벽에 걸어놓고 바다 건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매일 보았습니다. 사무라이에서 지도자로, 하급 관리에서 국가의 주인으로 변해가며 군대와 세금, 교육, 산업을 다듬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문을 닫았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인구도, 군사력도, 정보도 아무 준비 없이 강대국 한복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을 알지 못했고 결국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강화도 조약, 을사늑약, 을사오적 그 모든 비극은 무지에서 비롯됐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오래전부터 노렸습니다. 러일전쟁, 청일전쟁, 그리고 한반도 강점. 그들은 계획했고 우리는 당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대한은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온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날 우리는 비로소 해방을 맞이했지만 그 상처는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다시는 무지로 당하지 않는 것, 적을 알고 세상을 보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선열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광복절은 단지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기억합시다. 일본은 노렸고 우리는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광복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